죄송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로 뭐라고요? 호텔 행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공연인데 어떡하죠? 대체 누구라도 구해야 하는데. 백스테이지가 술렁였습니다. 자선 연주의 예정 피아니스트가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객석엔 이미 3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행사팀장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지금 다른 피아니스트 섭외는 불가능합니다. 관계자들이 허둥댔습니다. 무대 조명만 텅 빈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보팀 직원 김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희 호텔 청소부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요? 나연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CTV에 찍힌 밤의 연습실. 청소도구를 든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건반 위를 흘렀고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팀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죠? 일주일 전입니다. 실력이 상당한데요?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를 무대에 올릴 순 없죠. 품위가 떨어집니다. 귀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망설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일단 불러보세요. 나연이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 청소도구를 끌고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율 씨,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0세, 짧게 묶은 머리, 낡은 청소복 차림. 그녀의 이름은 소율이었습니다. 나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칠 수 있으시죠? 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7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복도, 청소도구 대신 악보를 든 소율. 관계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요? 청소부 맞아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던데. 소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팀장이 다가와 악보 몇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떤 곡이든 괜찮아요. 가장 잘 치는 곡으로 해주세요. 소율은 악보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나요? 소율은 손으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가슴을 가리키고 음표를 그리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곡 중에선 소율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율 씨, 혹시 연주하고 싶은 곡이 따로 있으세요? 소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곡인데요? 소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기억 속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한 선율, 따뜻한 손길, 누군가의 목소리. 수아야, 이 곡은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수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율은 손을 들어 무언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확실한 곡으로 해야죠. 소율은 다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중에 글자를 썼습니다. 나연이 읽었습니다. 라스트 위시?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라스트 위시? 그게 뭔가요? 제목인가 봐요. 누가 만든 곡이죠? 소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배웠는지. 하지만 손은 기억했습니다. 그 선율을 기억했습니다.
행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하게 칠 수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하게. 확신에 차서. 좋아요. 그럼 그 곡으로 하죠. 행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율의 청소복을 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 옷 그대로는 무대에 올릴 수가 없어요. 나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분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여벌 옷이에요. 사이즈가 비슷할 거예요. 소율은 놀란 표정으로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나연이 소율을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몇 분 후 소율이 나왔습니다. 청소복 대신 단정한 검은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정돈했고 나연이 간단히 화장도 도와줬습니다. 훨씬 낫네요. 행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최소한 무대에 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소율 씨. 소율은 무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커튼 너머로 객석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 양복을 차려입은 재벌들, 그리고 중앙 VIP석 65세 회장 윤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17년 전 13세였던 그날 이후로.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곡을 라스트 위시 17년 전 죽은 아내가 만든 곡. 오직 딸 수아만 칠 수 있었던 곡.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연주는 특별한 분께서 대신하시게 되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럼 연주자를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에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만 남았습니다. 소율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프로그램에도 없는데? 소율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익숙한 건반. 소율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무대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객석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VIP석의 윤도현 회장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옆에 앉은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일단 들어보지. 소율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 익숙한 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선율, 라스트 위시. VIP석의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프로그램이 떨어졌습니다. 이 곡은. 비서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대만 응시했습니다. 이 곡은 죽은 아내가 만든 곡. 딸 수아의 10번째 생일 선물. 수아야, 이 곡은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마지막 소원이란다. 그날 이후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수아도 바다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이 곡은 그 후 단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었습니다. 악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수아의 손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죽었습니다. 17년 전에.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소율의 손끝이
건반 위를 흘렀습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 감정을 담아서 객석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그가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보낸 건가요? 불가능했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딸뿐이었습니다. 무대 위 소율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3분, 5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소율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객석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율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건반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VIP석 윤도현 회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 위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소율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의 목소리가 객석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소율이 멈춰섰습니다. 회장이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계단을 올라 무대 위로 소율과 마주 섰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곡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라스트 위시. 그 곡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표정. 그저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손이 기억한다는 듯.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소율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썼습니다. 시옷, 오, 이응, 요, 리을, 소율. 회장이 읽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소율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조심스럽게 소율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곳에 작은 점 하나, 별처럼 반짝이는 점.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율이 놀라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아야, 넌. 말이 막혔습니다. 소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 그 이름. 희미한 기억 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이 곡은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딸, 소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 그리고 딸을 잃고 17년을 울었던 아버지. 소율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왜 가슴이 뛰는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또 다른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17년 전 요트 위에서 벌어진 일, 새어머니가 숨긴 진실, 그리고 피로 이어지지 않은 아들의 선택.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황금인생 라디오를 찾아주신 분들께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무대 위에서 쓰러질 뻔한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들이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소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자신을 안았는지, 왜 수아라는 이름을 불렀는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느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소율은 소파에 앉았고 회장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놀라게 했네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3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소율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낯익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윤수아입니다. 제 딸이었죠. 17년 전 가족여행 중 요트에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후 찾지 못했죠.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스트 위시. 그 곡은 제 아내가 만든 곡입니다. 딸 수아의 10번째 생일 선물이었죠. 아내는 그 직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곡은 악보로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딸의 손만 기억하고 있었죠. 당신은 어떻게 그 곡을 알고 계십니까? 소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으신 겁니까?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기억이 없으신가요? 소율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1, 7, 17년. 회장의 몸이 떨렸습니다. 17년 전부터요?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바다에서 노부부가 구해줬습니다. 기억 없었습니다.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이 메모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에서 노부부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당신이 수아일 수도. 목에 있는 점 언제부터 있었나요?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표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딸 수아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아내가 별 같다고 불렀죠. 혹시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소율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소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딸이라면. 17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9시 30분,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진료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결과는 3일 후 나옵니다. 3일이 지나가는 동안 소율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지하 연습실로 내려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라스트 위시를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나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아침도 안 드셨죠? 소율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연습실 구석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율 씨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으세요? 소율은 메모지에 썼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요.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소율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셨고요. 소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메모지에 천천히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결국 저를 시설로 보내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나중에 알았어요. 나연이 소율을 꽉 안았습니다. 많이 외로웠겠어요. 정말 많이. 소율은 나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회장의 집.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윤도현 회장과 정미연 그리고 18세 아들 현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식사에 손도 대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앨범이 보였습니다. 수아의 사진들. 10세 생일날 피아노 앞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가 옆에서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야 수아가 돌아온 것 같아.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에 병원에서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4시간이 남았습니다. 한편 정미연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며칠 전 연주회 있었잖아. 거기 나온 여자 알아봐 줄 수 있어? 피아노 친 사람. 오후 1시 30분. 회장의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율이 나연과 함께 나왔습니다. 나연이 소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차에 탔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진료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과 소율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녀 관계가 99.99% 확률로 맞습니다.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분은 따님이 확실합니다. 수아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 딸 수아야. 그가 소율을 아니 수아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수아는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 단어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울었습니다. 17년을 기다렸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수아도 울었습니다. 17년간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빠가 생겼네요. 처음이에요. 회장이 메모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17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모지에 썼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메모지에 썼습니다. 천천히 해도 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차에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생활비는 아빠가 될게. 그리고 기숙사는 너무 열악해. 다른 곳으로 옮기자. 수아는 메모지에 썼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회장이 수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아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준비될 때까지만. 특히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새어머니와 동생이 있어. 아직 말하기엔 너무 복잡해. 수아는 메모지에 썼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수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나연이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나연이 수아를 꽉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그날 저녁 회장의 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미연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응, 병원 다녀왔어. 정미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정기 검진 받았어. 괜찮아. 하지만 정미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몰래 회장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예약 확인서. 정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라고? 그녀는 종이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는 3일 전. 그리고 오늘이 결과 수령일이었습니다. 정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날 밤 정미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회장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미연은 그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아가 살아있을 리 없어 절대로.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나야. 긴급 상황이야. 당장 만나야 해.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정미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장이라고. 17년 전 그 일 들통날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정미연은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정원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걷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 어둠 속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최태석이 내렸습니다. 정미연이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한편 현우는 수어 책을 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정원 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되는 물체. 밖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을 떨어뜨렸구나. 현우는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긴급한 톤. 현우는 본능적으로 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미연이 대답했습니다. 17년 전에 분명히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이 DNA 검사까지 했어. 확실해. 저 애가 수아야. 정미연이 최태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 아들이 후계자가 못 되면 다 끝이야. 알겠어? 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들, 내가, 저 사람을, 정미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재 금고에 USB가 있어. 17년 전 우리 통화 녹음이 저장되어 있어. 내가 확인했다고 말한 거. 그걸 없애야 해. 최태석이 물었습니다. 언제? 정미연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도연이 회사 가고 수아가 언어치료 받으러 나가면 그때. 금고 비밀번호는 0415.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USB, 서재 금고, 비밀번호 0415. 최태석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정미연이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지.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기억이 돌아오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생각하자. 최태석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미연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차 뒤에 숨어 정미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의 아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전 여름. 그날은 맑았습니다. 윤도현 회장의 가족이 요트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수아는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조심해라. 난간에서 떨어지면 안 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실에서 정미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 재웠어? 정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좀 쉬어야겠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판엔 수아와 정미연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이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수아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 말이야, 넌 없어져야 해. 순간 정미연이 수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강하게. 수아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수아는 정미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왜? 첨벙? 정미연은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미연은 잠시 지켜보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회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떨어졌어요. 물에. 3일간의 수색 끝에 수아는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정미연은 그의 옆에서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변을 때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아침이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던 노부부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작은 몸, 13세 소녀였습니다. 여보, 저기 봐. 할아버지가 달려가 소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두 사람은 급히 소녀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후 소녀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멍했습니다.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야, 괜찮니? 이름이 뭐니? 소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노부부는 급히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쇼크로 인한 실어증입니다.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억상실도 동반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다에서 소녀를 구조했습니다. 기억을 잃었고 말도 못합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확인했지만 소녀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기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소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율이라고 하면 어떨까? 작은 선율이란 뜻이야.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할머니가 소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율아, 오늘 교회 가자.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소율은 교회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피아노에 관심이 있구나. 쳐보겠니? 소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음이 울렸습니다. 소율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슬픈 멜로디. 소율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율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소율의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소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음악으로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율은 노부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율이 16세 되던 해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소율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후 소율은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소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설은 춥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소율은 말을 못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 소율은 혼자 지냈습니다. 시설에도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소율은 밤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리고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만이 소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설 원장이 소율을 불렀습니다. 소율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소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소율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소율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슬픈 선율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시설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율아,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 거야. 안에는 할머니의 낡은 목걸이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소율아, 할머니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내 음악을 잃지 마.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소율아. 그 후로도 소율은 시설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친구는 없었지만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연주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선율들을. 그렇게 소율은 자랐습니다. 19세가 되어 시설을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호텔 청소부.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3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연주회, 피아노, 그리고 무대 위에서 만난 한 남자. 아버지. 17년 만에 재회. 며칠 후 도연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내일 시간 있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목소리가 아직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엄마를 만나러 가자. 차는 조용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납골당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도연이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아름다운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미소. 수아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야. 윤정이. 피아니스트였지. 너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 라스트 위시도 엄마가 만든 곡이야. 엄마는 내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라스트 위시였어. 내 생일 선물로. 수아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소리. 하지만 애써 입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수아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 도연이 놀라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지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도연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들었을 거야. 분명히. 납골당을 나오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아야, 언어치료 받아볼까? 전문가한테.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아가 메모지에 썼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오늘 엄마라고 말했잖아. 며칠 후 언어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언어치료사 김소희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소희가 수아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3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음만 연습했습니다. 아, 에, 이, 오.
그 다음엔 자음을 붙였습니다. 수아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아는 이제 짧은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도연은 수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연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내일 집에 가자. 내가 살던 집에. 그리고 동생도 만나자. 현우. 수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아빠,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 씨, 준비됐어요? 나연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요. 오전 10시 도연의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아가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원.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야. 차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차가 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 아름다운 꽃들, 그 끝에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수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도연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 김 씨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김 씨, 수아가 돌아왔어요. 수아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현관, 대리석 바닥, 큰 계단, 모든 것이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아를 피아노로 안내했습니다. 내 피아노야. 17년째 그대로 두고 있어. 수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음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수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 보여줄게. 내 방.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홍색 커튼, 하얀 침대, 13세 소녀의 방이었습니다. 1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에 테디베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가 테디베어를 안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수아, 아빠, 그리고 엄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환영해, 수아야. 집에 온 걸. 도연이 말했습니다. 푹 쉬어. 저녁에 현우가 와. 그때 소개시켜 줄게. 오후 6시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세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현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누나야. 수아 누나. 17년 전 바다에서 살아있었어. 지금 돌아온 거야.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누나. 죽은 줄 알았던 누나. 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는 수아, 네, 누나야.
현우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아를 안았습니다. 누나, 살아있었구나. 수아도 현우를 안았습니다. 어린 동생, 처음 만나는 동생, 가족이라는 느낌.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7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수아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노부부가 구해줬어. 기억은 없었어. 시설에서도 살았어. 현우가 메모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지금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됐어. 현우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수어 배울게. 그럼 누나랑 대화할 수 있잖아. 수아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모지에 썼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좋은 동생이구나. 도연이 물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첼로 연습 많이 하니?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연습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서도 쳐? 이제 괜찮아. 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아가 메모지에 썼습니다. 나도 듣고 싶어. 현우 첼로.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첼로를 꺼냈습니다. 누나, 지금 들려줄게. 수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첼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슬픈 선율, 아름다운 음색. 수아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수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현우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피아노 친다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언젠가 같이 연주해.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메모지에 썼습니다. 꼭 그러자. 밤 10시 현우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니? 수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빠, 현우, 좋은 동생이에요. 수아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동생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미연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미연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연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현우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정미연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소파에 도연과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3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미연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왔어? 정미연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도연이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 17년 만에 돌아왔어. 정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아가 일어나 정미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미연은 수아를 보는 순간
1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요트, 바다, 자신이 밀어 넣었던 그 아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정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기적이야. 노부부가 구해줬대. 그리고 지금 돌아온 거야. 정미연이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잘 돌아왔어. 정말 잘 돌아왔어. 수아는 정미연의 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불안, 거부감. 정미연에게서 빨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정미연이 수아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언제 돌아왔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정미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미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집이지.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피아노도 정말 잘 쳐요. 도연이 정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짐 정리하고 쉬어. 피곤하겠어. 정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정미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옆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식탁에 앉았지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미연이 주방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회사 가야겠어. 정미연이 물었습니다. 몇 시쯤 들어오세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때쯤. 도연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언어 치료 있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10시에. 도연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미연은 창밖을 보며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9시 50분, 수아가 준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정미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차가 도착했고 수아가 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미연은 현관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30분. 서재에 가서 USB를 찾아야 해. 현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갈게요. 정미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응, 그래. 현우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옆 정원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담벼락 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정미연은 집안이 조용해지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뒤 벽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정미연이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415. 딸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USB가 보였습니다. 정미연이 손을 뻗어 USB를 집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뭐예요? 정미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현우가 서재문에 서 있었습니다. 정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야, 너 학교 간 거 아니었어? 현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뭘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미연이 USB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뭔 소리야? 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젯밤 들었어요. 주차장에서 엄마랑 그 남자, 최태석이라는 사람이랑 한 얘기. 정미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 뭘 들었는데?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요. 17년 전 일.
누나를 물에 빠뜨린 것,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정미연이 주저앉았습니다. 현우야, 그건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USB 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드릴게요. 정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현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누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17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러려고 하잖아요. 정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로 키운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정미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후계자가 되려면 수아가 없어야 했어.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정당화가 돼요? 사람을 죽이려는 게. 현우가 다가가 정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USB를 빼앗았습니다. 정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거 주면 다 끝이야.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엄마가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정미연이 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안 돼. 현우는 엄마를 뿌리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정미연이 뒤따라왔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정미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현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현우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니, 정미연 씨. 전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현우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TK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현우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분 후 현우는 TK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신가요? 저 아들 현우예요. 비서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학교는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현우가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재 금고에 있었어요. 엄마가 가지러 갔는데 제가 먼저 가져왔어요. 도연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도연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17년 전 엄마와 최태석이라는 사람의 통화 녹음이래요. 수아 누나를 죽이려 했던 얘기가 담겨 있대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엄마와 그 사람이 만났어요. 저는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주우러 갔다가 들었어요. 도연이 USB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현우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용기 내줘서. 현우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래요. 도연이 현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현우가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현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우야, 들어. 넌 잘못이 없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넌 18년 동안 내 아들이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연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했어? 최태석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응. 수아는 물에 빠졌어. 구조대가 왔지만 찾지 못했어. 정미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했어. 이제 아무도 없어. 현우가 후계자가 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경찰에 넘겨야 해. 도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17년 전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경찰이 집으로 올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알고 있니?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나는 언어치료 받으러 갔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치료 끝나면 집으로 오라고 할게. 함께 있어야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미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과 현우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현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온다. 각오해. 정미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제발.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 딸을 죽이려 한 내게. 현우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미연이 현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현우야. 하지만 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정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면서 빌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용서할 수 없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17년 전 제 전처 정미영과 최태석이 제 딸을 살해하려 한 증거입니다. 형사가 정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연 씨죠?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미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미연이 마지막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 사랑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미연이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현우만 남았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네요. 도연이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현우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현우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살아가면 돼. 우리가 함께. 1시간 후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언어 치료를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연과 현우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수아를 앉혔습니다. 수아야, 들어. 오늘 큰일이 있었어. 도연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정미연이 17년 전에 수아를 물에 빠뜨렸다는 것.
최태석과 공모했다는 것, 현우가 증거를 찾아 경찰에 넘겼다는 것, 정미연이 연행되었다는 것, 수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도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알게 돼서 현우가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수아가 현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현우 잘못. 아니야. 수아가 현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나를 지켜줘서. 현우도 수아를 안았습니다. 누나,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정미연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USB의 녹음을 들려주자 정미연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태석도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미연과 최태석은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미연은 징역 15년, 최태석은 징역 12년. 두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연이 수아와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현우도 말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 사람, 가족으로.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와 햇빛 아래 섰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정원을 수아가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꽃잎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년간의 언어 치료. 이제 수아는 거의 모든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깊고 슬픈 선율. 하지만 희망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수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았어, 현우야. 현우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언제 왔어? 수아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정원 산책하다가. 현우가 첼로를 내려놓고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목소리 정말 좋아졌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 수아가 웃었습니다. 그치? 소희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너희 둘 다 있구나. 수아와 현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두 사람이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TK그룹 자선 음악회가 열려. 올해는 특별하게 하려고. 너희 둘이 연주하면 어떨까 해서. 수아는 피아노, 현우는 첼로로. 수아와 현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가 알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같이 해. 우리 약속했잖아.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약속했지. 수아가 일어나 피아노로 갔습니다. 들어볼래? 제가 새로 편곡한 곡이 있어요. 도연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다시 가족이에요. 엄마의 라스트 위시를 기반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첼로 파트도 넣어서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아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라스트 위시의 멜로디가 들렸지만 더 풍부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현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야, 내 파트도 있어. 같이 연습할래?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지.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거실에서 수아의 피아노와 현우의 첼로가 어우러졌습니다. 두 악기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선음악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뒤 수아와 현우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현우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니?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떨리지만 현우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거야.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무대입니다. TK그룹 윤도현 회장의 따님 윤수아 씨와 아드님 윤현우 씨가 함께 연주합니다. 곡은 다시 가족입니다. 무대 막이 올라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와 현우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피아노와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먼저 건반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라스트 위시의 멜로디. 수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17년을 잃어버렸어요. 엄마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집에, 아빠 품에,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현우의 첼로가 들어왔습니다. 깊고 따뜻한 소리. 수아의 피아노와 어우러졌습니다. 현우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지금 엄마는 감옥에 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피아노와 첼로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섞였습니다. 두 선율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객석 앞줄. 도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봐. 수아가 돌아왔어. 당신이 낳은 딸. 17년 만에 돌아왔어. 당신의 라스트 위시를 연주하고 있어. 정말 기적이야. 현우도 봐. 지금 수아와 함께 연주하고 있어. 당신의 곡을. 음악이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우리 가족. 수아는 기억을 잃었고 현우는 상처를 안고 있고 나는 당신을 잃었어. 정미연은 우리를 배신했고 1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어. 하지만 음악은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야. 세 사람. 상처 입은 세 사람이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 음악이 우릴 이어줬어. 당신이 남긴 라스트 위시가. 고마워, 도연아. 수아의 피아노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기억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이 있으니까. 아빠가 있고, 현우가 있고, 이 집이 있어요. 음악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현우의 첼로가 깊어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를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기억할 거예요. 좋았던 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두 악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희망도, 모든 것이 이 선율 속에 담겼습니다. 수아와 현우가 마지막 음을 향해 갔습니다. 함께, 같은 박자로, 같은 호흡으로, 우리는 세 사람이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가족이야.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피아노와 첼로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여운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래, 길게, 침묵,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와 현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아와 현우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밤이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도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너도. 첼로 정말 멋있었어. 도연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음악 치료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할래?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학원 가고 싶어요. 자격증 따서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지원할게. 뭐든지. 수아가 도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 행복해요. 현우도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요. 윤현우, 아버지의 아들, 누나의 동생. 행복해요. 도연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이들 잘 컸어. 고마워. 라스트 위시를 남겨줘서. 세 사람은 그렇게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17년의 이별, 배신과 음모, 고통과 슬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음악이 그들을 이어줬습니다. 피아노 위에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가족 마이너스 윤수와 작곡. 그 악보는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통과 치유, 이별과 재회, 그리고 영원한 사랑. 수아의 목의 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별처럼, 희망처럼, 가족의 빛처럼. 그날 밤 13년의 침묵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황혼 인생 라디오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